안녕하세요. 위클리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존에서 노조가 결성이 되고 유럽에서는 친환경 패션 트렌드에 자라 같은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OTT 업체인 애플 TV가 아카데미상을 정복하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최대 이슈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였죠. 결과만 놓고 보면 역대급 인플레와 좋은 고용 지표로 인해서 거침없는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PCE 중에서도 코어 PCE,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코어 PCE를 인플레이션 관찰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죠. 어쨌든 이 숫자가 40년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딱히 놀랄 만한 숫자는 아닌데 절대치가 높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인플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가 올랐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7.5% 유럽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솟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주범은 누구나 예상했듯이 에너지인데 이외에도 식품, 주류, 비에너지 산업재, 서비스 등 인플레이션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이죠. 실업률이 3.6%까지 떨어졌는데요. 팬데믹 직전에 찍었던 50년 최저치 수준 3.5%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재밌는 지표는 팬데믹 이후에 잠정 은퇴했었던 이 정부 보조금을 뿌리고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노동자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낌새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인난이 완화가 되면은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리는 국가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거는 국채 금리가 단기 채권들과 장기 채권들로 나뉜다고 할 때 만기 5년 이내의 금리는 정책 금리를 반영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만기 10년 이상의 금리인데 경제 성장률이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는 원래는 단기가 더 낮고 장기가 더 높은 이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역전이 된다는 거는 금리 커브가 아예 거꾸로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연준이 긴축하는 이 단기 금리 속도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을 거다. 그래서 긴축은 더 빠르고 경제 성장률은 더 낮을 거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죠. 다만 이 경기 침체가 당장 닥칠 위험은 아니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주춤했는데 왜냐면은 단기로 돈을 땡겨서 장기로 투자하는 업종, 즉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을 때 돈을 버는 업종인데 이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역전이 되게 되면은 은행 수익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변경이 됐죠. 정권이 바뀌면서. 근데 이 신임 총재의 스탠스가 긴축 스탠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경기 부양을 더 하려고 할 텐데 이 추경을 하게 되면은 나라 빚을 더 내서 돈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빚을 더 낸다는 거는 채권 금리를 더 주면서 발행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의미라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슈 모두 금리가 오르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도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은 국채 금리를 10년물 금리를 0.25% 아래에서 유지하겠다고 아예 그냥 목표치를 못 박았어요. 금리가 못 오르게 막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 무제한으로 국채 매입, 무제한 돈풀기를 시전한다고 못을 박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통화 긴축을 하는데 일본은 통화 완화를 하다 보니까 엔화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엔화 가치 하락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던 상황인데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일본 재무부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하락세를 잠시나마 멈췄습니다. 유가는 하락했는데요. 에너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예상되기 때문이죠. 수요 감소 측면에서는 팬데믹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중국에서 상해까지 락다운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상해 공장들과 인프라가 셧다운을 하면서 가동을 위한 석유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엄청나게 풀기로 결정을 했죠. 전체 쟁여둔 양의 25%를 풀겠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역대급 규모의 공급과 그동안 이 오펙 플러스에서도 증산량을 미적미적대면서 안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증산량을 5월부터 소폭이나마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급도 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광물들에 대한 미국 내 수급을 늘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을 늘리려고 국방물자생산법을 대통령 직권으로 발동하는 걸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튬 광산이나 제조업체들은 어쨌든 희망적인 소식이라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번 주 있었던 실적에서도 리오프닝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애슬레저 패션 업체인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기대 이상이었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계획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죠. 그리고 RH나 추이 같은 팬데믹 시절에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이득을 봤던 업종들은 실적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는 TSMC의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는데요. TSMC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죠. 세계의 각종 반도체 업체들이 TSMC에 주문 생산을 맡기죠. 그런데 이 제조의 목줄을 잡고 있는 TSMC에서 스마트폰, PC, TV 부문이 둔화 중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특히 중국이 락다운되면서 중국발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특히 하드웨어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가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에서도 줄줄이 반도체 회사들의 목표 주가를 깎는 상황인데 애플, 델, 퀄컴, AMD 이런 업체들이 줄줄이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에 의해서 목표 주가 하향을 맞았습니다. ESG 트렌드는 국가 그리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 중인데요. 유럽에서는 친환경 패션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쨌든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쓰레기 늘리는 주범이라고 오랫동안 공격받던 상황이라서 이들에겐 악재겠죠. 거기에 더해서 H&M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또 다른 악재들이 겹치면서 급락을 했어요. 이런 업체들은 오프라인 유통이 기반이기 때문에 이커머스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돈 쓸 때는 많아지고 근데 기존 공급망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 팬데믹 때문에 재고도 쌓여서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중국에서 있었던 불매 운동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아마존의 노조 결성인데요. 회사가 생기고 나서 25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노조가 없었던 회사인데요. 참고로 아마존은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없었다는 건 사실 꽤나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 노동자 인권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직원들을 너무 빡세게 굴린다. 특히 창고 직원들을 너무 빡세게 굴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뉴욕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노조 결성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 이상으로 발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단순히 물류창고 하나에서 나온 발표이긴 한데 어쨌든 이 한계가 시작되고 나면은 상징적으로 퍼져나가서 아마존이란 기업 내에 또 다른 지역들 그리고 이걸 넘어서 또 다른 회사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첫 노조가 생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노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밌는 기업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50년 전에 창업을 한 이 창업자 겸 CEO가 아직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서야 일선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회장직은 당분간 유지할 예정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통한 항공물류 운송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철도나 육로 운송이 메인이었는데 50년 전에 비행기를 통해서 빠르게 물류를 운송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도입시켜서 대중화시켰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식 분할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테슬라도 2년 만에 다시 주식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죠. 게임스톱도 주식 분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주식 분할을 한다 해서 기업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는데 주주들을 더 신경 쓰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당 단가를 낮춰서 시장 접근성을 더 높인다는 결과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 덕분에 테슬라도 그렇고 게임스톱도 그렇고 그 외에도 밈주식 전반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퍼져나갔습니다. 기업 분할, 한국에선 액면 분할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순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애플 TV, OTT 업체인 애플 TV에서 만든 작품이 처음으로 작품상을 가져왔습니다. 넷플릭스도 아직까지 못 해본 결과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OTT 업체들이 콘텐츠 제작업에서도 주도권을 잡았음을 시상식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시상식이라는 것 자체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후보에 오른 10개 작품들의 매출을 다 합쳐도 스파이더맨 최신작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매출의 25%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중성과 수익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영화제, 반쪽짜리 영화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 걱정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시상식이라는 것 자체의 시청률도 계속 큰 흐름에서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찔끔찔끔 올라서 2022년 올해 하락했던 하락폭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미 최대 코인 거래소를 인수해서 지역적인 확장을 꾀하겠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반면 암호화폐 세계에서 역대급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P2E 컨셉으로 유명한 엑시 인피니티라는 회사가 생태계 내에 있는 코인의 한 7천억 원 이상을 털리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금융경제 살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